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1번에서 20번까지고요.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OX 문제 나오죠.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의 수익률이 주가지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고 운용되는 펀드다. 이게 인덱스 펀드의 정의죠.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보험 종목,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보험계약 내용 변경은 보험 수익자 변경시죠. 자, 이걸 제외하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보장형과 적립형이 있죠. 보장형은 변액 종신보험하고 뭐 종류를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립형은 변액 연금보험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고요. 적립형은 보장형은 보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변액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을 하죠. 적립형은 교재는 없지만 가산지급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 자,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 아니죠.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은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로 선납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기사채, CP, 기업보험을 대체하려고 하는 상품이죠. 당기사채의 발행금액 및 만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행금액 최소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당기사채의 발행금액 및 만기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 기준금리 결정하는 곳이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죠. 예,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에 대한 설명 맞는 거를 모두 한번 골라봅시다. 가나 다라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죠. 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맞죠? 나,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 1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 경기가 침체하면 불황이죠.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남의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적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다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라, 기준금리의 변동은 주가 환율과 같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예,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금리, 실물 경제도 경기가 낮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라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만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자 계산 방법은, 얘도 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달리 월복리, 연복리, 6개월복리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달리는 이제 연간 단위로 단순하게 이자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한 날, 그다음에 만기에 찾는 날, 딱 요 기간 동안 계산하는 겁니다. 월복리는 이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월로 계속 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한 달치만큼이 늘어나서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첫 번째 달에 늘어난 이자만큼의 원금이 더해진 금액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복리는 1년에 한 번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이자를 자주 계산할수록 원금이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원금에 따라서 이자 계산을 하게 되니까 월복리 자주 이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분. 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분율이 몇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식은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지분증권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권은 이제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계약증권은 뭐 특별하게 뭘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권의 종류와 증권거래세율이 알맞게 연결이 된 것은 코넥스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매도금액의 0.1%죠. 유가증권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매도금액의 0.2%죠. 0.2. 변경돼 있죠.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매도금액의 0.2. 코스닥 시장하고 유가증권 시장은 증권거래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비상장 주식은 매도금액의 0.4가 아니라 0.43이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스, 매매거래 중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대폭락을 하게 되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매거래 중단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단일 종목, 개별 종목도 매매거래 중단 제도가 적용이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1번, 1,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이 되면 신규 호가 제출 불가능하죠. 매매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서도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증권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스 매매 거래 중단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3번 한국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 있다. 자, 매매거래 중단 제도가 발동하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70, 20%가 아니라 몇 %입니까? 8, 1, 5, 20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8, 15%, 20%입니다. 8, 15, 20.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1, 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이 안 된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자, 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퍼, 예, 주가 수익 비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퍼, 뭐 이 내용은 이게 계산하는 문제는 퍼에서는 나오지는 잘 않았고요. 이 퍼가 뭘 의미하는 건지 주가 수익 비율을 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 정도는 이렇게 박스로 표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금 공급의 증감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먼저 자금 공급에 따라서 시중 이자율이 달라지죠. 근데 이자율하고 채권의 수익률은 같은 개념인데 얘는 채권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점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금의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자, 시중에 자금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도 상승을 합니다. 수익률이에요. 가격 아닙니다. 2번,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면 공급이 많아졌다는 소리죠. 자금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하락을 하고요. 수익률 하락을 하죠. 그러면 수익률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율과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고요. 이자율과 가격은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질문이 틀렸네요. 자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돈 많아지면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맞네요. 4번 자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요.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채권의 가치는 상승한다. 수익률과 반대 개념이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기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분리과세 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 할 때는 원천 징수세율이 14%가 아니라 지방세 별도 15가 아니라 14%죠. 그래서 지방세 포함 15.4%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렸죠. 3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죠. 부부 합산 아닙니다. 4번 금융소득의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배당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지문이고요.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상식이네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용어로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ESG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구성 항목 중에 지급준비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중복해서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죠.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해야 맞죠. 2번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준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일부를 미리 적립을 해둔 것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이건 책임준비금의 정의로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질매일식 책임준비금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은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질매일식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틀리게 설명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맞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2번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계약이죠. 금전계약이기도 합니다. 3번 계약 체결 시 정형화된 보험청약서를 사용하는 등 요식행위가 아니라 불요식 행위죠. 이게 바로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이죠. 정형화된 보험청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 특성 자체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보험금이 장래에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지급되기 때문에 사행 계약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 금액이 얼마 이하인 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가 아니라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소득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금액을 더 많이 해주겠다. 예. 일반적으로 12%죠. 그죠? 이 금액 이상의 경우에 다 12% 세액공제인데, 예, 종합소득 금액 얼마입니까? 예, 4,500만 원. 그 다음에 급여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더 우대를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자, 요거, 우리, 이 금액이 좀 바뀌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 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5,500만 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금융자산이 8천만 원인 경우 금융자산 상속공제액으로 맞는 것은? 자, 순금융자산 이게 20% 최대 20% 한도 2억 원까지죠.를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2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는 얼마입니까? 20%. 예. 근데 이게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2천만 원 이상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속공제금이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20% 돼야 2천만 원이 오버하게 되니까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곱하기 20%를 해준 것이 상속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업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자, 변액보험은 보험이면서 투자형 상품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플러스 보험업법의 적용도 동시에 적용을 받습니다. 2번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죠. 시험만 합격하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판매 못하죠. 그런데 3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 보험 상품과 분리하여 특별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된다. 이게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이죠. 이 특별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 그래서 함정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맞는 내용으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즉 보장성 변액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변액 유니버셜 OX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사망을 보장하는, 즉 보장성 변액보험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일사천리로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21번부터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